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블랙록 기사를 제가 올렸고, 블랙록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일경을 주무르는 금융지주 회사가 들어온 건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점점 이제 각국 정부나 기관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들의 이제 지식이 높아졌고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커져갈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제 여러분들도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의 무지가 오히려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놀이개가 될 수 있을까요? 구금융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기득권층들에 대한 놀이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금융 인프라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금융 혁명이, 그런 금융 인프라가 뭐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뭘 해놨고, 이더리움이 어떤 일을 해놨고,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뭐고 비트코인은 뭘까요? 차근차근 한번 자근자근 아주 씹어 먹어봐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합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넘어섰나? 이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 2017년 11월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아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놔서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서 그냥 보면 어려운데 제가 약간의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7년도에는 천여 개의 암호화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19,000여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여 개도 많은데 18,000여 개가 더 생겼다. 결국 이거는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돈을 삥 뜯으려는, 돈을 벌기 위한 불필요한 코인들이 거의 18,000여 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거래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키고 필터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만 주면 상장을 시켰죠. SEC가 하는 일이 그렇게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런 코인들을 전부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XRP 리플의 소송이 XRP에게는 호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분명히 암호화폐의 표준이 되는 코인은 나와야 됩니다. XRP 리플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되고, 그 승소 안에서 SEC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플의 표준을 따라야 되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표준에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코인들은 자연 도태되겠죠.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2017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고, 향후 수많은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장주 비트 흡공.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그 말은 맞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아마 비트 흡공보다 더 강력한 XRP 흡공, 리플 흡공이 될 수도 있어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코인이 처음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만 보면 이더리움이 훨씬 월등하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더리움이 뭘까? 이더리움이 어떤 원리일까?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붙은 수식어가 블록체인의 안드로이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의 석유, 디지털 오일, 디지털 안에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런 찬사를 받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2009년에 첫 번째 블럭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2010년 뉴욕에서 제1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안 했겠죠. 그런데 4~5명 정도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수학 천재, 코딩 천재, 또라이 비타릭 부테린이었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그 누군가는 그 코딩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이 됐죠. 자, 비트코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즉 결제 송금에 제한된 플랫폼이다. 그냥 1MB짜리 안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거래를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그냥 저장을 하고 전달하고 아주 제한된 플랫폼이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즉 비트코인은 화폐 결제 송금 시스템이지만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증권 등 자산을 만들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더리움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산업 전반에 쓰이지 않을 곳이 없겠죠. 금융 플랫폼 아니라 유통 플랫폼, 미디어까지도. 그러면 금융과 유통 그리고 미디어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군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의 안드로이드라고 부른다. 이더리움이 이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 비트코인에게 없는 2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에서는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 간접적으로 소구권이나 저당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양쪽이 계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거를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부여했다. A와 B가 계약서를 썼는데 A가 내거는 조건과 B가 내거는 조건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자산도 이동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달라고 해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커피가 나오겠죠.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죠. 분명히 여러분은 커피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제를 했는데 커피가 안 나왔어. 그런데 결제는 됐어. 뭐 물론 취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커피가 나오지 않으면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불했던 커피 값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커피 이야기를 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사기를 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죠. 지금 중고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피해자들도 굉장히 속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도용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이 개통이 됐어. 이런 것들이죠. A와 B의 계약에서 그 요구 조건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결제도 완성이 되지 않는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겠다죠. 이게 이제 중재자 없는 디지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서 자동차를 활보로 샀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연체가 됐어.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안 걸리게 프로그래밍을 해버렸어요. 설정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한 것이죠.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겠죠. 전화를 하고 뭐 채권자들이.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과 뭐가 결합이 돼야 될까요?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이 된 화폐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른 이해예요. 자,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게 되면 금융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업이 이익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당금이 지급된다든지, 그리고 기업이 투자 계약 조건을 위배하면 자동으로 상환이 되는 주식. 아주 편해요.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구라를 깎겠죠.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홀딱 속았어. 그래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본인이 하겠다는 일을 하지 않아 버렸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건이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중재할 필요 없이 뭐 법원을 갈 필요도 없고 뭐 경찰에 고소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돈들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중재자가 필요 없죠. 굳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사회 간접비가 소모가 되죠. 뭐 법비용, 재판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엄청나게 불필요한 사회 간접비가 소모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된 화폐로. 자,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이 된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명목 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냥 정의 화폐가 그냥 돈이라면 디지털 화폐는 살아 숨쉬는 돈이죠.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화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화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신뢰관계가 무너진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투자금만 받으면 뭐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을 신뢰의 인터넷,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처리를 해줬던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허언증 걸린 회사들이 별로 없겠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지겠죠, 사회 자체가. 이런 시스템들이 중재자 없이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거죠. 어떤 계약서든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그 계약서 안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돈은 너에게 넘어가지 않는다죠. 또 이더리움은 모바일 앱을 블록체인에서 만들 수 있게 했다.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 코딩을 그대로 복사해서 니네들이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더리움 기반 하에 수많은 퍼블릭 블록체인들입니다. 병원 업무를 하겠다, 기상 관측을 하겠다, 나는 유통을 하겠다, 유통 중에서도 농수산품, 그리고 또 하나의 생태계는 NFT. 이 모든 것들이 이더리움 기반 하에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기능들을 장착을 한 어플리케이션과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에이다, 비체인, 네오, 뭐 체인링크, 폴카닷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에서 보고 계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반화의 앱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다른 블록체인 안에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란 겁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런 조건들로 비트코인의 문제를 극복을 했죠. 중앙 집권화할 수 있는 합의 메커니즘을 완성을 했고, 이때부터 작업 증명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부터. 그리고 비트코인의 늦은 처리 속도를 개선을 했고, 비트코인은 2040년까지 2100만 개로 제한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매년 1800만 개 정도를 발행을 해서 총 1억 개 정도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스템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1세대, 그리고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2세대, 그리고 지금 3세대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에이다, 이오스, 리플, 이게 이제 3세대 코인들이고, 점점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 쓸 수 있는 거, 활용화가 가능한 거, 간단한 거, 편리한 거, 빠른 거,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죠.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놓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철학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닥 쓸모는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금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과 똑같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가장 최초인 거에 대한 가치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수많은 코인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상승 모멘트로 전환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전 상승과는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점은 전체 암호화폐가 다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비트코인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쓰이겠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인류와 공존하는 코인만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블록체인이 쓰이는 암호화폐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블록체인이 뭔가, 이더리움이 뭔가, 비트코인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